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피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읽기 위해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끌레마 출판사에서 나온 최지숙, 김서현 님이 지은 네가 매일 실패해도 함께 갈게 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우울증을 이해하고 견디기 위한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최지숙님과 김서현님의 이야기가 지금 혹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그런 가족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날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앞에서 2년 동안 자취를 해왔던 서연이는 지난해 봄부터 자신의 학교와는 거리가 먼 홍대 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는 학교 주변 환경이 마음에 걸렸던 터라 전공이 같은 둘째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홍대 쪽에 함께 지낼 공간을 마련해 주었죠. 죽기로 결심한 그날 정오 무렵 서현이는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나 좀 봐주러 오면 안 돼? 앞뒤 설명 없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무시하고 넘길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는 건 경험과 직감으로 알았지요. 서현이는 홍대 앞으로 거처를 옮긴 뒤 동생과 자취집에서 자주 다퉜습니다. 둘의 끝모를 감정 대립에 지친 저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자취집을 정리하겠노라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서연이는 그날로부터 3일 전 제게 3줄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엄마랑 둘째는 내 가족 아닌 것 같아. 둘째만 엄마 딸 해. 더 카톡 안 할게. 더는 카톡을 안 하겠다던 서연이가 3일 만에 나를 보러 오라는 절박한 문자를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순순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갈 순 있지만 이유는 알고 가고 싶다고 정말 중요한 일인 거냐며 연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서현이는 그 뒤로는 답이 없었고요. 전화나 카톡으로 불쑥 엄마의 안부를 묻고 만나기를 청하는 서연이의 방식이 낯선 것은 아니었기에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서연이의 자취방에 가보라고 청하고는 저도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결국 부모로 살면서 평생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남편이 저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의 일들은 기억이 뒤죽박죽입니다. 무작위의 장면들이 두서없이 떠오릅니다.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처가 깊고 길어서 미세한 신경들을 살리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급했지만 그래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남편은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크게 감격하더군요. 서현이를 처음 발견한 충격이 어땠는지 느껴져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성형외과적 처치를 하더라도 흉터는 남을 것이라고 설명할 땐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목동 인근 병원에서 집 근처의 종합병원으로 옮긴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붉게 상기된 서연이는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의미 없는 말을 뱉기도 했고 돌아누운 채 벽을 뚫어지게 보기도 했지만 종일토록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대면한 정신과 선생님은 서연의 현재 상태와 과거의 병력, 그간의 사건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질문했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도록 계속 숨을 고르며 제대로 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밤으로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부모도 만 20살이 넘는 딸을 마음대로 정신과에 넣을 수 없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동의 없이 입원할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서연이는 의외로 입원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더군요. 딸의 입원 치료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한 건 저였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자살 충동, 무력감, 두려움, 악몽, 두통.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라도 한 듯 딸은 삶을 부정하는 온갖 감정들에 진작부터 휘둘려 왔습니다. 엄마인 제가 모를 리 없지요. 돕지 못했을 뿐입니다. 돕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상자 속에 들어있는 나쁜 선물 중 일부는 엄마인 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딸은 자신을 갉아먹는 우울증에 너무 오래 시달려 왔고 저는 해답 없는 의문을 또 너무 오래 키워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을 남보다 이른 나이에 시작했고 엄마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때를 지나 자신을 벌하기 위해 자해를 하고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잠들던 날들 뒤에 결국 죽기를 결심한 딸입니다. 매일 이런 살얼음판이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건데 엄마인 저는 못 본 척 돌아가려 했습니다. 학업, 주위의 수근거림, 성가심, 나아질 거라는 섣부른 기대. 이런 게 다 뭐라고 말이지요. 엄마의 사랑이 딸을 우울이라는 지옥에서 길어 올릴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엄마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막다른 골목에 발디딘 딸의 마음을 엄마의 사랑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저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연이는 이미 우울에 끓는 점을 넘었기에 전문가와 그분들의 처방이 있는 곳이 안전가옥이라 판단했습니다. 우울증을 이해하려는 엄마와 견뎌야 하는 딸의 혈투는 이렇게 전환점을 맞은 셈입니다. 100만 번의 실패를 뒤로 한 채 말이지요. 안전선 안에서 만난 사람들. 서현이가 입원한 병원은 무엇보다 시설의 쾌적함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노래방에 탁구대를 포함한 운동시설은 물론 작은 도서관도 운영 중인 데다 환자들은 음악이나 미술 수업에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더군요. 정신병원 폐쇄 병동하면 떠오를 법한 상상 속의 공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콘도처럼 편리한 부대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이곳은 엄연히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직계가족만으로 제한되고 입장할 때는
개인 소지품 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휴대용 칼이나 날카로운 샤프, 병에 든 음료, 떡 등등은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도 당연히 타과에 비하면 엄격한 편입니다. 휴대폰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지만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개인 전자기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서연이는 학교 기말고사 과제에 필요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미리 맡겨놓은 노트북을 하루 2~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병동에서 만난 환자들은 대체로 생기발랄하고 여유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치료가 절실한 분들입니다. 술에 취해 기절한 뒤 깨어보니 정신병동이더라는 세상 사람 좋은 남자분. 자주 한청을 듣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낳고 싶다는 두 아이의 엄마. 복학을 앞두고 자살을 시도했던 20대 초반의 청년. 퇴원 당일 자해한 끝에 다시 병동으로 돌아온 역시 20대 초반의 여성. 끊임없이 아무나 붙잡고 혼잣말을 하는 여학생. 극심한 우울증과 섭식장애에 시달리는 일본인 여성. 그리고 제 딸 서연이. 정신질환이 육체적 질병만큼 흔하다는 사실이 이곳에선 피부에 닿은 듯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병원 2층에 있는 정신과 병동으로 매일 2번씩 출근하면서 제가 2번째로 놀란 것은 제 마음의 이중성입니다. 우리 딸 정신과에 입원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팔이 부러졌거나 맹장염에 걸렸다고 말할 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더군요. 기대되는 답변도 당연히 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정적 공감이 가능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짓고 간혹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제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서연이는 심한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머무는 딸이었다가 팔을 심하게 다쳐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 중인 딸로 탈바꿈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딸의 질환을 빌미로 한순간에 어리석은 사람 감별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정신과 선생님들과 보호자 면담을 할 때도 저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매번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답을 내놓으려는 제 모습은 뭐랄까요?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병원에 갈 때는 되도록 말쑥한 옷차림을 하거나 평소보다 상냥한 말투를 쓰려고 애썼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즈음의 일입니다. 동네에서 이웃들과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던 중에 부끄럽지만 잠시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게 됐습니다. 4층 아줌마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리다 자주 걸린다네. 누구네 아버지는 친구들과 골프 여행 갔다 삐져서 새벽에 혼자 차를 몰고 올라왔대. 우리 동서가 우울증인데 중학생 조카가 요즘 자해를 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 그런데 누군가 무심코 한 우울증 이야기에 따라붙는 후렴구가 제 목덜미를 뜨겁게 합니다. 아이고, 조현병이네. 미쳤구만. 자기 동선의 딸도 우울증 아니야? 모두가 의사처럼 구는 건 그렇다 해도 증상에 상관없이 진단이 말이 안 되게 엉터리입니다. 누가 듣더라도 성격이 조금 까칠한 정도인데 말끝마다 정신병자네 우울증이네 하고 추임새를 넣으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딸이 진짜 우울증이어서 아는데 하는 소리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정신건강에 관련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솔직히 조금 다릅니다. 타인의 우울증은 진심으로 위로하지만 내 자식이나 배우자 혹은 본인의 정신 문제는 여전히 피하고 싶고 또 감추고 싶은 골칫거리일 뿐입니다. 성격이 조금 모났을 뿐인 타인들을 정신병자라고 싸잡는 것도 사실 나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기에 가능한 험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저만 해도 서연이의 입원 사실을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마음 한구석에 서연이에 대한 편견을 만들기 싫어서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음의 감기 같은 말을 해봐야 제정신을 놓은 소녀 때문에 상심하실 게 뻔하니까요. 딸의 우울증을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부모 입장에서는 사회적 편견이나 주변의 수군거림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 보니 정신질환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공연불이 아니기를 새삼 바라게 됩니다. 국가대항 축구 시합이 열리던 밤, 서현이는 병동 식구들과 함께 모여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장만해 놓은 뻥튀기를 나눠 먹으면서 말이죠. 모두 저마다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모인 이들인데 옹기종기 모였을 땐 그저 사랑방 이웃일 뿐이라고 서현이는 말합니다. 솔직히 제가 딸의 우울증을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건 병동에서 만난 환자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신과 병동에 고작 3주간 출입했다고 정신질환에 대한 크나큰 인식 변화나 식견이 생겼을 리는 없지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의 편견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누구나 닮고 싶은 유명인들도 걸려 넘어지는 질환인 걸 떠나서 우울증은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이웃, 친구 같은 사람들이 걸리는 흔한 감기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됐으니까요. 감기가 낙인이 아닌 것처럼 우울증도 치료해야 할 질환일 뿐입니다. 엄마, 매일매일 실패해서 미안해. 그냥 학교 가는 게 싫었어. 대학은 가고 싶었는데 가서 뭘 하고 싶은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말이야.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 엄마한테 너무 끌려다닌 것 같아서 대학생이 되고는 내 맘대로 하고 싶기도 했어. 현재의 서연이가 이런 말을 하며 멋쩍게 웃습니다. 낮밤이 바뀌어서 학교에 못 간 게 아니고 학교 가기 싫어서 낮밤을 바꿔 산 거라네요. 물론 다 믿기는 어려운 말이지만 서현이는 학교를 싫어한 만큼 공부도 싫었는지 1학년 1, 2학기 학점을 그야말로 깨끗이 말아먹었습니다. 친하게 지낸 몇 명의 동기들이 우연인지 모두 학교 주변에서 자취 중이었는데 서현이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주면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고 하더군요.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집이 있는 일산에서 학교까지 거의 2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황장애까지 있으니 매번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와의 관계도 고려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딸이니 마냥 하지 말라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러기도 싫은데 막상 얼굴을 보면 잔소리인지 걱정인지 야단인지 모를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쩌다 서로 부딪힐 때마다 마음이 와장창 깨지니 기진맥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창과 방패의 모순 같은 싸움이 힘을 붙였기에 저와 딸은 휴전을 위해 잠시 떨어져 지내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했지요. 둘이 함께 집을 보러 다니고 침대며 냄비며 접시를 고를 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자취생활은 기대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바뀐 생활 방식이 흙먼지를 불렀고 치료되지 못한 우울증이 폭풍우를 일으켰으며 어긋난 교우 관계가 비바람을 몰고 왔다고 쓰겠습니다. 서현이는 시꺼먼 회오리 바람에 몸을 싣고 보란듯 저 멀리 날아갔고요. 서연이가 처음으로 문신을 하던 날 길거리에서 크게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뭐? 가슴 한가운데에 문신을 한다고? 평생 보통으로 살아온 제 눈에 서연이의 행동은 튀어도 너무 튀어 보였습니다. 그냥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고 평생 안 지워줘도 괜찮아. 아니, 안 지워줘서 좋아. 또 할 거냐? 하는 저의 질문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냥 하고 싶어서 했고 후회도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말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들은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카톡이 들어옵니다. 너무 우울해. 끝. 그 다음부터는 카톡을 해도 읽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음날 자취방을 찾아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손목 사이에 그어진 울긋불긋한 선은 긴 옷으로 가려도 한눈에 보입니다. 딸의 마음이 진정된 걸 확인한 뒤에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작은 신경전이 말다툼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끝에 서연이는 매몰찬 카톡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부르지도 말고 없는 애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게 서로 제일 편할 것 같아. 어느 날은 모처럼 사건 사고 없이 즐겁게 카톡을 하는 중인데 알 수 없음, 대화가 불가능한 사용자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갑자기 뜹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꾼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새로 고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먼지처럼 쌓이던 어느 날 저는 오랫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읽지 않는 딸을 만나기 위해 자취방을 찾았습니다. 수업 중이어야 할 서연이가 오독하니 방에 앉았더군요. 학업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극에 달한 서연이는 휴학 신청 마감일을 이틀 앞둔 그날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을 달라는 서연이를 두고 돌아오는데 카톡이 날아오더군요. 엄마, 매일매일 실패해서 미안해. 눈물 때문에 운전이 되지 않아 근처에 차를 세운 뒤 답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계속 실패하는 게 인생이야. 며칠 뒤 서연이와 춘천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호수 옆에 있는 특별하지 않은 숙소에 묵었는데 서연이는 잠들기 전 똑같은 말을 한 100번쯤 반복하더군요.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침대가 뽀송뽀송해서 너무너무 좋아. 이런 데서 자면 나쁜 꿈 안 꿀 것 같아.